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IPS 정보처리 500제 제18강 인터럽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공부하면서 인터럽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바 있어요. 자, 이러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종류, 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자, 또는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 자, 이러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또다시 인터럽트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자계산기에서 정확하게 인터럽트 정리하시면 운영체제에서 따로 공부하실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인터럽트 하나하나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의 개념은 이미 정리한 적 있어요. 자, 뭔가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해요. 자, 뭐 안 좋은 에러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입출력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잠시 수행을 멈추고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는데 다급하다라고 하는 전화가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유수의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일시정지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전화통화 급한 걸 하고, 그리고 계속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자, 내가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강의를 수강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치 우리 인간사와 똑같은 거예요. 뭔가 급한 일이 발생하면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던 일을 계속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죠. 171번입니다. 자, 전자계산기에서 어떤 특수한 상태가 발생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 특수한 상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고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인터럽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사 문제 읽어보시면 컴퓨터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어 프로그램에게 알려주는 것이 인터럽트죠. 자,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에 뭔가 착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 CPU에게 알려서 인터럽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는 주변 장치에서 입출력 요구가 있을 때, 자, 뭔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입출력 인터럽트를 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퍼레이터가 임의로 발생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발생시킬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자, 이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자.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 컴퓨터를 가동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오퍼레이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자죠. 자, 일반 사용자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인터럽트의 종류를 공부할 건데, 자, 인터럽트의 종류 중에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외부 인터럽트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오퍼레이터의 콘솔 조작에 의한 인터럽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말 자체가 어렵지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건 사용자를 말하는 거고, 콘솔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를 콘솔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모니터 이런 입출력 장치, 기본 입출력 장치를 콘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러서, 자,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실행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을 중지시키는 명령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강제적으로 인터럽트를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임의로 발생시킬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그러한 인터럽트를 외부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해요. 자, 잠시 뒤에 공부할 겁니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2번 정답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로 들어가 보죠. 자,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우리 교재 보면은 이러한 이미지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과 거의 비슷하죠. 자, 주 프로그램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번째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100번째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뭔가 인터럽트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IRQ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터럽트 리퀘스트, 인터럽트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명령 처리까지는 끝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100번째 명령 처리까지는 모두 끝내요. 100번째 명령 처리까지 끝내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레지스터 값들이라든지, 자, 여러 가지 레지스터에 보존되어 있는 값, 결과 값들, 자, 또는 어떤 상태 레지스터의 값들이라든지, 자, 이러한 값들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자, 왜냐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운영체제에서 공부할 건데 문맥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자, 문맥 교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주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싱크대 위에서 뭔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뭔가 한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한식 먹기 싫답니다. 중식을 먹재요. 그래서 짜장면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자, 한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싱크대 위에 모든 재료를 갖다 놨죠. 그런데 갑자기 중식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재료들을 치우고 새롭게 중식을 하기 위한 재료들로 싱크대로 옮겨놔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들이나 또는 그 결과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와서 뭔가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값들을 새로운 값들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문맥 교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 그래요. 자,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따라서 CPU가 다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CPU 내의 모든 레지스터의 값들이라든지 상태 레지스터의 값들이라든지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교환하는 과정, 이것을 문맥 교환 과정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문맥 교환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으로 들어가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이라고 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원인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뭐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냐. 그래서 원인을 판별하는 과정이 있어요. 원인 판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뒤에 공부할 겁니다. 자,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모두 끝나게 되면 원래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시켰던 레지스터의 값들을 다시 가져오고 자,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우리 그 무슨 사이클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렇죠. 또 다시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자,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서 자, 몇 번지 명령? 101번지 명령이라고 한 명령을 새롭게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오죠. 100번지 명령을 실행했다면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은 얼마가 돼요? 101번지를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 값 레지스터에 기억되어 있는 이 101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보관하는 방법은 과거의 컴퓨터는 0번지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또는 스택 메모리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벡터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이 주소는 복귀 주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된다라 했죠. 그죠? 자, 따라서 복귀 주소를 보관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자, 복귀 주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101번지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다시 101번지를 만들어서 자, 101번지 명령을 가지고 오고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다시 10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돼서 101번지 102번지 계속 정상적으로 원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예요. 그러면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입니다. IRQ 신호라고 이야기해요. 자,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들어가는데 인터럽트 처리 루틴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존하죠.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맥 교환 과정이라 했어요. 문맥 교환. 자,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는 자,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를 검색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판별하는 과정이에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 원인을 판별합니다. 원인 판별이 끝나고 나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은 이건 뭘 담고 있는 구간이냐면 실제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 과정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메모리로 봤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주격 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어요. 자, 중간에 실행되고 있던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항상 설명되었듯이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에 인터럽트에 걸렸다면 그러면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 일단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인터럽트 요청 신호에 의해서 100번지 명령까지는 끝내죠. 그죠? 자, 100번지 명령까지는 일단 끝냅니다. 아무리 중간에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 이것이 이제 사이클스티가 다른 점이라 했어요. 100번지 명령까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가 실행되냐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실행되는 거예요. 인터럽트가 시작돼서 자, 인터럽트 처리를 시작해서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죠? 그러면 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존합니다. 자, 지금까지 결과값, 레지스터, 각종 레지스터의 값들이라든지 또는 복귀 주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 각종 범용 레지스터의 값들을 어떻게 한다? 저장을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고요. 2차적으로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가 무엇이냐? 자,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판별하는 과정이에요. 자, 원인 판별이 끝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한다라 그랬는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곧 분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체제. 자, 이 구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하위 루틴, 서브 루틴 공부했잖아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도 하나의 서브 루틴이에요. 아시겠죠?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운영체제가 담고 있어요. 따라서 운영체제 내에는 자, 이러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원인 판별이 끝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기 주소를 구해요. 자, 분기 주소. 이 분기 주소를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벡터 주소를 구합니다. 분기 주소를 구해서 그 분기 주소로 자,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중에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 600번지로 가야 된다면 자, 600번지로 가서 이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는 거죠. 인터럽트를 다 처리해요. 인터럽트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원래 상태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은 전부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포함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터럽트 처리가 시작되고 나서 인터럽트 처리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하는 거고 그중에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이 구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이에요. 근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도 하고요. 이 용어가 혼동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또는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고도 해요. 시험 문제에는 서비스 루틴이라고도 나오고요. 취급 루틴이라고도 나와요. 따라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은 실질적으로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정리합니다.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하면 해당 명령까지 끝내죠. 자, 해당 명령까지 끝내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어권이 운영체제로 넘어가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시작되면 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첫 번째로 자, 지금까지 실행된 모든 프로그램 카운터 복귀 주소라든지 또는 레지스터의 값들 또는 상태 레지스터의 값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저장하는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한 건지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원인을 판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이러한 내용이 전부 인터럽트 처리 루틴 내에 자, 이러한 게 다 수행될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차적으로 모든 레지스터의 값들이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판별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원인이 판별됐으면 자, 무슨 장치가 문제 발생한 건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분기 주소, 다시 말하면 벡터 주소값을 구합니다. 자, 이 주소값을 구해서 이제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어디로 넘어가요?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 그 문제를 모두 처리합니다.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죠. 자, 이런 것과 같이 복귀하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모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너뛰어서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 바로 뭐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또는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인터럽트가 시작돼서 인터럽트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총 책임지는 거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하는 거고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 내에 벡터 주소를 구해서 자, 다시 말하면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의 분기 주소를 구해서 자, 분기를 한 다음에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이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역할이에요. 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거구나 하고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것을 또다시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운영체제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인터럽트 처리 기능, 인터럽트 요청 신호, 인터럽트 스테이트, 인터럽트 취급 루틴.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 인터럽트 요청 신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또는 취급 루틴.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유사 문제 1번입니다.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거, 인터럽트 오류 신호,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처리 루틴, 취급 루틴, 또다시 서비스 루틴. 따라서 인터럽트 오류 신호가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기능이 아닌 거,
자, 이 문제는 99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출제가 잘못된 문제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출제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어야 문제가 정상적인 거예요. 자, 처리기 레지스터의 상태를 보존합니다. 모든 레지스터들, 자, 각종 결과값을 담고 있는 레지스터들의 결과값 또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또는 상태 레지스터, 이러한 레지스터 값들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문맥 교환 과정이라 했어요. 미리 기억해 두세요. 자, 운영체제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문맥 교환 과정을 거쳐서 인터럽트의 원인을 판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면 인터럽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돼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가서 끝나면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해서 원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뭐가 된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 안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4번도 맞고 이 문제 정답은 3번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레벨의 마스크 레지스터를 클리어한다. 높은 레벨이 아니라 낮은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인터럽트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인생사도 뭔가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 한 가지 문제가 순서적으로 터지면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면 되는데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뭔가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터집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하나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겨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설상가상으로 계속적으로 막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먼저 해결해야 될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에 대한 마스크 레지스터를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이 아니라 낮은입니다. 낮은 놈들을 클리어시켜서 인터럽트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놈부터 먼저 처리해보는 거죠. 얘부터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얘들을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없도록 0으로 클리어시켜버려요.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선을 일단 CPU가 어떻게 하냐면 0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전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전에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공부하면서 인터럽트 구간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 뭐가 있었어요? IEN 값을 0으로 돌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잠깐 설명드렸어요.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신호 값이 각 장치들로 다 들어갑니다. 각 장치로.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는 값을 보내버리면 이 각 장치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를 요청하기 위한 다른 신호선하고 이 요청 신호선 0값하고 같이 엔드 회로로 연결시켜져 있어요. 자, 따라서 엔드죠. 이건 5호가 되고, 자, 엔드로 연결합니다. 엔드 회로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지금 이 장치가 인터럽트 발생해서 이 신호를 넣었다 할지라도 인터럽트 허용 신호선이 0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엔드 회로의 결과는 0이 나와버려요.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1이 나와야 CPU에게 인터럽트 요청 신호로 IRQ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건데 아무리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1위 신호, 인터럽트가 지금 이 장치가 내가 지금 인터럽트 발생했어, 신호를 보내야 돼 하고 아무리 1위 신호를 넣어도 이 신호가 엔드 회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선을 0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 결과값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CPU는 더 중요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을 때, 자, 이미 중요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IEN 신호값을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0 신호가 다 들어가면, 여기로도 다 0 신호가 들어가면 아무리 나머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신호가 1이 들어와도 결과값은 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CPU로 요청을 못하는 겁니다. 자, CPU가 지금 이 인터럽트 처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IEN 신호를 1로 바꿔버리죠. 자, IN 신호를 1로 바꿔버리면 여기로 1 들어오니까 나머지 신호가 1이 들어오게 되면 1이 돼서, 자, 결과값이 1이 나오죠? 그러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IN 값을 0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 모든 장치들은 아무리 인터럽트에 걸려도 문제가 발생해도 CPU에게 인터럽트 요청을 못합니다. 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의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를 클리어시키는 거예요. 0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정답을 3번으로 출제한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잘못 출제된 거예요.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처리 루틴이라고 했어야 맞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서비스 루틴하고
레지스터의 상태 보존이나 원인을 판별하거나 상태를 복구하는 것은 서비스 루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비스 루틴은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출제가 잘못된 문제예요. 자, 처리 루틴으로 바꾸시고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이 맞게 바뀌려면 낮은 레벨의 마스크 레지스터를 클리어한다라고 했어야 돼요. 오케이. 클리어한다는 건 0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굉장히 문제가 긴데 쭉 읽어보세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복귀 주소는 시스템 Q에 저장한다. 이것도 한번 한 적 있죠? 자, 시스템 Q가 아니라 어디에 저장한다? 스택 메모리에 저장한다라 그랬어요. 자,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건 첫 번째 스택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이 있고, 과거의 컴퓨터는 0번지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 벡터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자,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주로 우리는 이제 요걸 공부하죠. 그죠? 자, 스택 메모리에 복귀 주소를 저장합니다. Q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Q가 뭔지는. 자, 따라서 스택 메모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스택 메모리는 먹고 토하기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입출력이 한 방향. 입으로 먹고 입으로 토하고. 다시 말하면 탑 포인트 하나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스택 메모리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죠. 마지막 먹은 것을 처음으로 토한다. 따라서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스택 메모리가 주로 활용되는 것은 복귀 주소를, 자,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서브 루틴을 호출하고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계속 복귀 주소를 위로 저장하면 마지막 거부터 꺼내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스택이 아니라 Q가 아니라 스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시기 바래요.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할 때 인터럽트 플래그,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0으로 하면 인터럽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아무리 문제가 발생한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인터럽트 신호를 보낼 수 없게 인터럽트 허용 신호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인터럽트 플래그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으로 들어가 보죠.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죠. 자, 어떠한 특정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두 번째, 하드웨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외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인터럽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외부 신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계적인 문제. 대표적으로 정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문제는 하드웨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문제예요. 세 번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대표적으로 컴퓨터 조작자, 이걸 오퍼레이터라 그러죠. 자, 오퍼레이터의 의도적인 조작.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바로 외부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요인, 소프트웨어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 요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또는 뭐 입출력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들이 뭐 중앙 처리 장치의 어떠한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인터럽트를 요청해서 자, 내 것도 처리를 해줘 하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나쁜 어떠한 돌발 사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내부에서 뭔가 CPU가 처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청들이 들어와요. 자, 그러한 요청들을 전부 이제 인터럽트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술 연산 중에 연산을 수행하는데 범람이 일어난다든지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이 아닌 거. 자,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 문제 정답은 부프로그램의 호출인데, 자, 부프로그램의 호출이라고 하면 우리 서브루틴 호출을 말하죠. 이거는 인터럽트 발생 원인이 아니라, 자, 이것은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과정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입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 유사 문제 풀어보시면은 전부 정답이 부프로그램의 호출이에요. 부프로그램의 호출은 인터럽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부프로그램의 호출, 서브루틴의 호출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인 겁니다. 자, 왜요? 우리가 메모리에서 봤을 때 보세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 서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미리 서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죠. 자주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아예 서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메모리로 로드가 돼 있어요. 자, 서브루틴 A라고 하고 서브루틴 B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특정 기능이 필요할 때
자, 특정 기능을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은 서브루틴 A에 있어요. 그러면 서브루틴 A를 호출해서 A라고 하는 서브루틴 구간으로 와서 자, A라고 하는 서브루틴을 실행하죠. 실행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죠. 이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기가 일어나지만, 자, 우리 마치 인터럽트를 실행하고 돌아가는 것과 모양새는 똑같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엄밀히 말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도 하나의 부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부프로그램의 호출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인터럽트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건 우리 운영체제에서 공부할 건데, 자, 운영체제 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감시하는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감시 프로그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슈퍼바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윈도우즈와 같은 이러한 운영체제가 필요에 의해서,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뭔가를 수행해야 될 때 콜하는 거죠. 이걸 슈퍼바이저 콜이라 그래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잠깐 뭔가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백신 프로그램이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가 되면 자동 검사를 수행하도록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미리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하는 건 누가 실행합니까? 운영체제가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뭔가 시스템 호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시스템 콜이에요. 슈퍼바이저 콜이에요. 운영체제의 감시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호출하는 겁니다. 잠시 인터럽트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합니다. 자, 정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전은 가장 무시무시한 최상위 인터럽트입니다. 아시겠죠? 정전은 가장 무서운 인터럽트예요. 자, 따라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최상위 인터럽트는 정전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죠. 다른 어떠한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정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전은 예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정전 예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자체에 어떠한 뭐 배터리가 따로 있다면 해당 배터리로 돌려서 전원을 공급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UPS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울트라 파워 세이브라 그래서, 자, 우리 전산실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정전이 돼도 축전기입니다. 전기를 비축해 놨다가 컴퓨터들이 꺼지지 않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죠. 자,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로 예방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무시무시한 최상위 인터럽트는 정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떠한 불법적인 인스트럭션을 수행한다든지 이거는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럽트입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것은 정상적 프로그램 실행입니다. 여러분들 유사 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비슷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슈퍼바이저 콜, 정전, 분기 명령의 실행, 데이터 에러. 자, 분기 명령의 실행이죠. 분기 명령을 실행한다는 건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거죠. 자, 따라서 부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건 정상적 프로그램 실행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에요. 자, 인터럽트 발생 요인이 아닌 거, 정전, 처리할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컴퓨터가 제어하는 주변 상황에 뭔가 이상이 발생한 경우, 불법적인 명령 수행과 같은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답 몇 번일까요? 처리할 데이터 양이 많다고 컴퓨터가 막 짜증내면서 인터럽트 거나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인터럽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프로세스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자,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를 줄여서 SVC로 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럴싸하게 용어를 만들었지만 프로세스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입출력 과정이 필요해서 뭔가 데이터를 입출력해야 해서 입출력 인터럽트를 걸죠. 자, 우리 입출력 과정에서 인터럽트 공부했죠. 그죠? 자, 외부 인터럽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예요. 자, 그리고 운영체제가 필요에 의해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를 겁니다. 그러나 프로세스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입출력 장치 동작에 CPU 기능이 요청될 때. 자,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확히 1번이네요. 그죠? 뭔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입출력 인터럽트를 걸어서 입출력 처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한다든지 조작자가 처리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든지 정전 통보 시간 5분 전이라든지 이건 인터럽트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출력 장치가 뭔가 입출력을 수행해야 할 때 인터럽트를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8번 문제 정답 1번이에요.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원인에 들지 않는 거, 자료 전달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불법적인 인스트럭션을 수행했다든지 슈퍼바이저 콜을 명령을 수행했다든지 무조건 브랜치 명령. 브랜치 명령이 뭐예요?
브랜치가 그렇죠. 분기 명령이죠. 분기 명령. 우리 공부했던 뭐 점프 명령이라든지 또는 뭐 BSA 명령이라든지 또는 무조건 분기는 뭐예요? BUM 명령이죠. 브랜치 언컨디셔널이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이러한 분기 명령은 분기를 한다는 건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인터럽트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이에요. 자, 따라서 말을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무조건 분기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의 정상적 실행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럽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10번 봅니다. 인터럽트 발생 요인과 관계없는 거 정전, 컴퓨터 조작원, 오퍼레이터의 요구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만족하지 않을 때. 자,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인터럽트 걸어버리나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입출력 장치의 동작에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이 요청될 때. 자, 다시 말해 입출력이 필요할 때 입출력 인터럽트를 건다는 거죠.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11번 봅니다. 인터럽트 종류와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기계 검사 인터럽트는 기계 고장 났을 때,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죠. 제시작 인터럽트는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0으로 나눈다든지 기타 허용되지 않은 명령어 0으로 나눈다든지 또는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명령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제시작 인터럽트가 아니고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럽트.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제시작 인터럽트가 아닙니다. 시스템 재시작합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0으로 나눈다든지 또는 허용되지 않은 명령을 실행하면 시스템이 재시작되나요? 아니죠. 자, 이것은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외부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시계에서,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외부 인터럽트 종류 중에서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커말 실기시험 같은 거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시험장 가면은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이 딱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컴퓨터는 동작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설정하는 거죠. 타이머를 설정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나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인터럽트를 걸어서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시간 끝나면 중지시켜 버리죠. 자, 그리고 요즘 유치한데 그 병원 같은 데 가면요 500원 넣고 그 컴퓨터 사용하게 하는 휴게실에 아직도 그런 병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그죠? 500원 넣으면은 몇 분 써요? 5분인가 10분 쓸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10분 지나요. 타이머가 10분 동안 가동을 하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0분이 지나면 인터럽트 걸어서 시스템 사용이 중지돼 버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시계에 의해서 타이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3번 맞고요. 입출력 인터럽트는 뭔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입출력 하드웨어가 발생시킨다. 요청을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2번입니다. 자, 0으로 나눈다든지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할 때는 이거는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지 제시작 인터럽트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럽트 발생 원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 종류 중에서 외부 인터럽트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자, 이 인터럽트의 종류를 구분할 때 외부 인터럽트냐, 내부 인터럽트냐, 또는 뭐 소프트웨어 검사 인터럽트냐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또는 이제 우리 뒤쪽에서 배울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나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 시스템마다 약간씩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고정시켜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마다 좀 다르고 전공 서적마다 또 다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터럽트 종류에 대해서 그냥 정확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외부 인터럽트의 종류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전원 이상. 그래서 정전이 되는 경우예요. 자, 이게 최상위 인터럽트라고 하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영문으로도 나오니까 영문으로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뭔가 기계 검사, 하드웨어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 또는 외부 신호 인터럽트라고 해서 자, 오퍼레이터가 콘솔상의 인터럽트 키를 걸어서 자, 뭔가 실행을 할 때 컨트롤 할 때 딜리트 키를 누른다든지 또는 뭐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을 취소시켜 버린다든지 자, 또는 타이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이 두 가지는 외부 인터럽트예요.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나 또는 오퍼레이터,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콘솔, 표준 입출력 장치를 콘솔이라고 하는 겁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뭔가 인터럽트 키를 누르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뭔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여러 장치들이 입출력 요구를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모두 외부 인터럽트냐? 이거보다는요, 그냥 각각의 인터럽트에 대한 특징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분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전원 이상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정전이 되는 이러한 경우는 최상 인터럽트라고 하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기계 검사는 잘 안 나와요. 자, 외부 인터럽트는 대표적으로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일정 타이머를 걸어서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냥 중지되도록 하는 뭐 병원에 500원 넣고 컴퓨터 사용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콘솔 조작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른다든지 또는 무슨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력 인터럽트, 뭔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입출력 요구를 한다라 그랬죠, 그죠? 자, 이러한 종류의 인터럽트가 있다는 정도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익혀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타이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시험 출제 굉장히 많이 됐죠? 자, 외부 인터럽트예요. 자, 외부 인터럽트 영문으로 익스터널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종류 중 발생 요인이 전혀 다른 게 뭐냐? 익스터널, 외부 인터럽트, 인터널 인터럽트, 트랩,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익스터널 인터럽트예요. 인터널 인터럽트나 또는 트랩이라든지, 트랩은 인터럽트와는 실질적으로 상관없는 거고, 내부 인터럽트나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둘 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스터널 인터럽트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물론 외부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문제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주로 하드웨어와 연관된 문제로 발생한다 그래서 요인이 좀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인터럽트 중에서 최우선권 갖는 게 뭐라 했어요? 정전이죠. 정전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3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컴퓨터 자체 내 기계적 장애나 오류로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무엇이냐? 자, 기계적인 장애나 오류. 그러면 융통성 있게 문제 푸세요. 기계적인 장애나 오류니까 입출력, 외부, 기계검사, 프로그램 검사 뭐겠어요? 그렇죠. 기계검사 인터럽트를 골라내시면 돼요. 자, 이때 외부 인터럽트를 고르지 마시고 기계적인 장애나 오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기계검사, 하드웨어적 요인의 인터럽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 인터럽트가 하드웨어적 문제 또는 하드웨어적 신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하드웨어와 연관성이 깊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계적 오류나 또는 장애나 오류로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인 기계검사 인터럽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융통성 있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걸 구분법으로 딱 구분하려고 그러면요, 교재마다 다 달라요.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받는 질문이 어느 교재에서는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교재에서는 막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마다 다 이건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라고 하는 표준이 정해져 있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각각의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들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된다. 이걸 굳이 뭐 내부냐 외부냐 또는 뭐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냐 이런 거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기계적인 장애나 오류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 검사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사용자의 의도적인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시스템 호출이죠. 그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컴퓨터 조작자가 의도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무슨 인터럽트예요? 외부 인터럽트죠. 자, 외부 인터럽트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2번 익스터널 인터럽트죠. 자, 계속해서 9번입니다. 하드웨어 원인에 의한 인터럽트에 속하지 않는 거. 정전. 자, 그 다음에 머신 체크. 기계 검사죠.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프로그램 수행이 무한 루프일 때 타임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이게 애매하게 출제가 됐지만 이 문제 정답 3번이죠.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제한된 기억 장치의 공간보다 더 큰 숫자가 발생한다든지.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하드웨어적 원인에 의한 인터럽트가 아니죠. 프로그램 수행이 무한 루프일 때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뒤에서 뭐라 했냐면 타이머에 의해서 발생한다. 타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머에 의한 외부 인터럽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원인에 의한 게 아니겠네. 4번을 정답으로 고르기 쉬운데 이거 함정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묻고 있는 건 타이머에 의한 발생이기 때문에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는 외부 인터럽트죠. 자, 이러한 외부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 요인에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는 분명히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문제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가끔 이렇게 함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PC 인터럽트 가운데 프린터 용지가 부족하답니다. 자, 프린터 용지가 없어서 지금 인쇄되다가 중지됐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드웨어적일까요? 소프트웨어적일까요? 뭐 인텔 하드웨어는 뭐고 도대체 응용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뭐예요? 정답은 1번이죠. 하드웨어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PC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한 겁니다.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 모두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내부 인터럽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인터럽트가 어떤 하드웨어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라면 내부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내부 인터럽트라 그래요. 자, 잘못된 명령이나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뭐 트랩 이런 용어 몰라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든지 뭐 0으로 나누는 이런 명령은 오류죠. 그죠? 자,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든지
또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보호된 영역을 접근했다든지. 자, 이러한 모든 경우는 소프트웨어적 문제,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인터럽트를 내부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는 무조건 내부 인터럽트다, 이런 거 구분하는 건 의미 없어요. 각각의 인터럽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로 자, 쭉 읽어보시면 뭐가 될까요?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자, 내부 인터럽트의 원인이 아닌 거, 정전, 불법적인 명령의 실행, 0으로 나누는 경우, 보호 영역 내 메모리를 접근하는 경우. 정답 정전이죠. 정전은 외부 인터럽트로 주로 포함되죠. 하드웨어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예요. 자, 내부 인터럽트와 거리가 먼 거,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분모를 0으로 나눴을 때, 정보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때, 스택이 넘칠 때. 자, 오버플로우죠. 스택이 넘친다는 건 오버플로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보 전송이 끝났음을 알린다라고 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따라서 3번이고. 자, 이 정보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출력 인터럽트를 말하는 거죠. 자, 입출력 인터럽트를 말하기 때문에 입출력 인터럽트도 외적인 요인에 의한 외부 인터럽트.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 신호에 의한 인터럽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부 인터럽트와 외부 인터럽트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외부 인터럽트다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 외부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인 신호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걸 때 외부 인터럽트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정보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때는 우리 입출력 인터럽트를 수행할 때죠. 그러면 입출력 인터럽트를 걸 때 누가? DMA 제어기가 CPU 제어 장치로 인터럽트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외부 인터럽트라 그래요. 내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신호가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자, 외부 장치에서 어떠한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인터럽트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떠한 인터럽트 신호선에 의해서 어떠한 외부 신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터럽트가 내부 인터럽트고, 뭔가 외부에서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거는 신호선에 의해서 신호를 보내서 인터럽트를 걸어버릴 때 우리는 외부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입출력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 자, DMA 제어기가 입출력이 끝났을 때 CPU에게 입출력이 끝났다. 자, 버스 사용권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따라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건 외부 인터럽트로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거, 잘못된 명령 실행, 자, 부당한 기억 장소 참조. 그러니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기억 장소. 우리 나중에 이제 운영 체제에서 공부할 건데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메모리 구간 중에서 절대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비밀 공간이에요. 자, 그러한 공간을 접근한다든지, 또는 계산 결과 소수점 넘침 현상,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자, 그런데 주어진 CPU 사용 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 자, 4번은 아니죠. 자, 이건 이제 우리 운영체제에서 공부할 건데 CPU를 사용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건 무슨 인터럽트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문제로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데도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데, 자, 0으로 나눈다는 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금지된 자원을 접근한다든지 불법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우리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 어디서 공부했어요? 가상 메모리에서 공부했죠.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CPU가 요청하는 페이지가 어디에 없어요? 주기억 장치 없는 거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CPU가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뭔가 처리하다가 자, 뭔가 요청을 했는데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 해당 페이지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자, 따라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상 메모리. 자, 다시 말하면 하드디스크의 가상 메모리 공간으로 가서 해당 페이지를 가지고 와야 되죠. 자, 따라서 이거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어요. 프로그램에 오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CPU가 지금 필요로 하는 페이지가 여기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터럽트죠. 자, 따라서 페이지 폴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0으로 나눈다든지 금지된 자원에 접근을 시도한다든지 불법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상 메모리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CPU가 원하는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실행을 중지하고 가상 메모리로 가서 CPU가 원하는 페이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걸 이제 스테이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아하.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페이지 폴트고 가끔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인터럽트를 종류별로 구분했을 때 정의되지 않은 명령이나 불법적인 명령을 사용했을 때, 자, 혹은 보호되어 있는 기억 공간에 접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익스터널 인터럽트 고르시면 안 돼요. 자, 문제 정답될 게 없어요. 그죠? 사실 내부 인터럽트가 정답인데 인터널 인터럽트가 없잖아요. 그죠? 정답 골라낼 수 있는 게 머신 체크는 아니고 인풋 아웃풋은 입출력 인터럽트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러면 use bad command interrupt 이걸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문제를 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1번, 3번, 4번이 정답될 수 없잖아요. 정답은 인터널 인터럽트가 있다면 인터널 인터럽트가 정답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차선책을 골라야 되겠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bad command interrupt밖에 될 게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자, 유사 문제 7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유사 문제 7번을 얼핏 보면 입출력 수행, 기억장치 할당 및 오퍼레이터의 대화 등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오퍼레이터라는 용어도 나오고 입출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외부 인터럽트 아닌가? 이렇게 해서 3번을 고르기 쉬워요. 자, 그런데 이건 외부 인터럽트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입출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기억장치를 할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외부 인터럽트를 이야기할 때 기억장치 할당 이런 건 이야기한 적 없죠. 그죠?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콘솔 조작을 해서 오퍼레이터가 임의로 인터럽트를 건다는 게 아니에요. 오퍼레이터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운영체제상에서 자, 운영체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하냐면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컴퓨터의 윈도우즈와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러죠. 자, 이러한 운영체제가 바로 입출력을 수행하고 기억장치를 할당해주고 자, 그리고 사용자와 대화를 수행하거든요. 자, 이러한 운영체제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호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이야기해요. 됐나요? 자, 따라서 이거는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입니다. 외부 인터럽트로 고르기 쉽지만 외부 인터럽트는 아니에요. 자, 기억장치를 할당한다든지 이런 건 외부 인터럽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콘솔 조작에 의해서 키보드를 눌러서 인터럽트를 거는 걸 말하는 거지 오퍼레이터의 대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동하기 쉬워요. 자, 따라서 이거는 운영체제가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하면 운영체제 안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감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감시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터럽트입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인터럽트 동작 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 동작 원리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이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과정을 잘 이해하세요. 자,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합니다. 자,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하면 자, 일단 현재 수행하던 명령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고 상태를 기억시킨다라 그랬죠. 자, 여러 가지 레지스터의 값들 또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의 값을 모두 저장시켜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다시 기억해 두세요. 문맥 교환을 한다 그래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자, 문맥 교환 과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자,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찾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보존한 프로그램으로 상태 복귀를 하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 과정에 의해서 자, 첫 번째로 모든 상태를 기억시키고 자, 두 번째로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에 발생했는지 원인을 판별하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터럽트 취급 루틴. 자, 인터럽트 취급 루틴은 다른 말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구간으로 넘어가서 인터럽트의 실질적인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끝나고 나면 보존한 프로그램으로 원래 상태를 복귀시켜서 자, 그다음 무슨 사이클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패치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인터럽트 사이클이 끝나면 항상 패치 사이클로 넘어가서 다음 명령을 가지고 와서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복귀 주소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복귀 주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다음 명령부터 실행하게 된다는 이러한 원리죠. 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기억하셨다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176번 볼게요. 인터럽트의 처리를 위한 작업 순서로 옳은 거.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받는다. 인터럽트의 처리 루틴이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인터럽트 받은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한다. 인터럽트가 걸렸던 프로세스의 상태를 복구한다. 자, 그러면 대충 딱 봐도 정답 쉽게 골라낼 수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수행하는 건 뭐냐면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받아야 돼요. 자, 인터럽트 요청을 하게 되면 자, 물론 이전에 인터럽트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100번지 명령을 실행하는데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다면 그죠? IRQ 신호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어디에 있어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안에는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 이걸 뭐라 그래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운영체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죠. 자, 다시 말하면 각각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운영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운영체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이 100번지 명령이 만약에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의 명령이라고 했다면 내가 지금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을 열심히 실행하는 도중에 이제 운영체제가 발생했다고 요청 들어오면 그럼 이제 제어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레아 한글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운영체제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윈도우즈로 넘겨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가 자, 윈도우즈 내에 있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지금까지 실행한 결과 일단 저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인 판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원인 판별이 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넘겨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처리를 끝내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A가 제일 처음 실행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실행할까요? 자, 저장해야 되겠죠. 상태. 자, 상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으로 들어가서 자, 상태를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죠. 자, 따라서 B번으로 넘어가고 자, 끝나면 마지막으로 상태를 복구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D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따라서 A, C, B, D가 되겠네요. 자, A, C, B, D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이런 문제 차분히 풀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세요. 자,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을 열심히 실행 중에 있었는데 인터럽트 걸리면 그러면 이제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중지되면서 제어권이 운영체제로 넘어갑니다. 윈도우즈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윈도우즈에 있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자, 일단 상태들을 모두 저장시키고 원인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을 넘기죠. 그리고 모든 처리를 끝내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되죠? 인터럽트 작동 순서가 올바른 거. 자, 정답 보고 그냥 순서 쭉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인터럽트를 요청하죠. 자, 디귿. 인터럽트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현재 작업 중인 어떠한 주소, 작업 중인 주소 또는 여러 가지 결과값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상태 저장한다는 거예요. 현재 작업 중인 주소. 다시 말하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 주소, 더 자세히 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이 주소를 저장한다. 사실은 현재 작업 중인 주소가 아니라 현재 작업에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죠. 그 주소를 저장하고 자,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또는 스택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리을번 인터럽트 인지 신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인터럽트 인지 신호입니다. 요청 신호가 아니에요. 자, 지금 100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자, 인터럽트를 요청합니다. 이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요청을 이 시점에 했다 할지라도 실제 컴퓨터가 인터럽트를 인지하는 건 언제예요? 100번지 명령 처리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100번지 명령 처리가 끝나면 모든 상태를 저장하고 나서야 이제 인터럽트 인지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CPU가 인터럽트를 있죠. 언제?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리 루틴을 불러들여서 운영체제로 제어권이 넘어가고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일단 메모리 저장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니은번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죠. 뭐 벡터란 말 필요 없어요.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면 리턴에 의한 복귀 기억번. 자, 따라서 정답 1번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 놈이 미음번이 앞으로 오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데 요 놈이 여기로 와야 되느냐 여기로 오느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다시만 상태 저장을 먼저 하느냐 인터럽트 인지 신호가 먼저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인터럽트 인지 신호를 주의하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말하는 거고요. 인터럽트 인지 신호라고 하는 건 CPU 중앙 처리 장치, 다시 말하면 CPU의 제어 장치가 인터럽트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 앞으로 와야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찌됐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역시 문제 정답 보시면 니은번 인터럽트 요청 신호 발생하죠. 그러면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하고 복귀 주소를 저장합니다. 자, 미음번 넘어가서 어떤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원인 판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번 넘어가서 서비스 루틴 실질적인 인터럽트를 처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끝나면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자,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리고 일부러 외우면
나중에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를 못 풉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렸던 과정을 차분히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는 동작은 뭐예요? 그렇죠. 인터럽트 서브루틴으로 점프를 시키죠. 자,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시면 말도 안 돼요. 그죠? 주 프로그램의 실행을 계속한다. 현재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다. 다른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까지 명령까지 처리 끝내고 나서 자, 원인 판별하고 인터럽트 서브루틴,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자, 점프, 분기해서 자, 모든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다시 원래 프로그램을 복귀합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죠. 자, 프로그램 수행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시기는 언제냐? 수행 중인 명령까지는 끝내고 처리하는 거죠. 정답 3번이죠. 100번지 명령까지는 인스트럭션 처리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간다. 정답 3번. 외우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다 설명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CPU가 확인하고 반드시 저장해야 되는 사항들. 자, 첫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반드시 저장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귀 주소가 들어있죠. 자,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복귀해야 되는 복귀 주소가 들어있어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이 복귀 주소를 어디에 저장한다? 스택 메모리에 저장한다. 자, 그러나 무조건 스택 메모리는 아니고 0번지에 저장하는 과거 컴퓨터도 있었고요. 자, 또는 벡터 공간 내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만 해두세요. 자, 어찌됐거나 이러한 복귀 주소를 결국 이건 전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복귀 주소 저장을 하고요. 상태의 레지스터,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나왔죠. 자, 다시 말하면 상태 조건의 내용, 다시 말하면 상태 레지스터의 내용을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처리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부호가 뭐고, 그 다음에 뭐 결과값이 0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장해 놔야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프로그램을 이어서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상태 레지스터에 여러 가지 상태 레지스터,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값을 저장합니다. 자, 사용한 모든 레지스터, 자, 범용 레지스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범용 레지스터들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결과값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러한 결과값들을 다 저장해야 원래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복귀 주소, 상태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상태 값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의 그 결과값들, 이러한 것들을 다 저장을 해놔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외우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이행해야 될 사항. 자, 처리 레지스터와 상태를 기억시키고 나중에 복귀시키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분기 주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니까 분기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소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벡터 주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벡터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할 거예요. 자, 따라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컴퓨터 운영체제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운영체제 안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시작 주소,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장치가 인터럽트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분기 주소를 구해서 이 시작 주소로 여기로 건너뛰어야 되겠죠. 자, 또 뭐 다른 장치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곳으로 분기를 해야 되죠. 이 시작 주소를 벡터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시작 주소를 벡터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완료된 뒤에 CPU를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뭐 그냥 쭉 내용만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수행 도중에 인터럽트 요인이 발생했을 때 CPU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프로그램 카운터, 모든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그러나 주격 장치의 내용은 아니죠. 자, 인터럽트 요인이 받아들여졌을 때 CPU가 확인하는 사항에 불필요한 거, 레지스터의 내용, 상태 조건의 내용,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스택 메모리의 내용. 자, 정답 뭐가 될까요? 스택 메모리의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언제? 인터럽트가 처리가 끝났을 때죠. 인터럽트 처리가 끝났을 때 스택 메모리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죠. 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귀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인터럽트 요인이 받아들여졌을 때가 아니라 스택 메모리의 내용은 인터럽트 처리가 모두 끝났을 때 복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택 메모리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인터럽트 요인이 발생했을 때 CPU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메모리의 내용, 입출력 장치, 시간, 모든 레지스터의 내용. 자, CPU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모든 레지스터의 내용,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또는 상태 레지스터의 내용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인터럽트 요인이 발생했을 때 CPU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관련 레지스터의 내용, 스택의 내용, 입출력 장치의 내용. 자, 이 문제 정답 뭐가? 자, 이 문제 정답 그렇다 해서 3번 스택의 내용 고르시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융통성 있게 푸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확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스택 메모리로 뭘 저장해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결국 스택 메모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에 복귀 주소가 있는데 이 복귀 주소가 스택 메모리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앞에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 문제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스택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난 다음이고, 그런데 인터럽트 요인이 발생했을 때 복귀 주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던 복귀 주소를 스택 메모리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는 거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출력 장치의 내용이 왜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고르시면 안 돼요. 앞에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스택 메모리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거니까 확인을 하는 거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서 복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선 처리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내용이 스택 메모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인터럽트 발생 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보관, 인터럽트 처리 루틴 수행,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관, 인터럽트가 발생된 장치를 추적. 뭐가 될까요? 4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3번이죠.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관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다 인터럽트 발생하면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통째로 보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수행 중인 여러 가지 결과값들, 그리고 복귀 주소,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거지 수행 중인 프로그램 자체를 보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추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4번을 고르셨나요? 아니죠. 인터럽트가 발생한 장치, 무슨 장치가 문제 발생했느냐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인터럽트 발생 시 복귀 주소를 기억시키는 데는 스택 메모리 공간을 활용한다. 자, 물론 이 복귀 주소는 스택도 되고요. 과거의 컴퓨터 메모리 0번지에 저장했어요. 요즘의 컴퓨터는 벡터 공간 내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귀 주소가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이 복귀 주소를 스택 메모리 공간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의 반응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자,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인터럽트 반응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항상 설명드렸듯이 100번지 명령을 쭉 실행하고 있었는데 인터럽트 요청이 딱 이 시점에 들어왔어요. 자, 이 시점에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는 끝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어권이 운영체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체제가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죠.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면 첫 번째 단계로 모두 저장을 하죠. 그죠? 자, 저장 관계를 거치고, 자, 두 번째 단계로 뭘 수행한다 했어요? 원인 판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냐? 아니면 하드웨어 신호에 의한 문제냐? 자, 따라서 원인 판별을 합니다. 하드웨어 신호에 의한 문제라면 도대체 어떤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걸 판별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뭘 수행한다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를 해서 이제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복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이제 모두 끝나고 나면 100번지 처리까지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101번지를 패치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클을 이제 뭐라 그래요?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이제 패치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거. 따라서 이제 101번지 명령을 패치해 와서, 자, 프로그램 카운터의 복귀 주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101번지 명령부터 처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인터럽트가 요청된 이 시점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면, 실제 인터럽트 취급 루틴,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취급 루틴은 어디를 말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말하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분기 주소, 다시 말하면 벡터 주소를 구해서, 그래서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이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반응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자, 인터럽트 반응 시간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자, 요렇게 되고 명령 처리 끝나고 나서 인터럽트 처리를 시작하게 되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반응 시간은, 자, 결과값을 저장하고 원인 판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래서 실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할 때까지, 인터럽트 요청을 한 시간부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할 때까지의 이 시간 거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죠. 자, 인터럽트 반응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죠.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한 다음부터 인터럽트 취급 루틴. 취급 루틴은 처리 루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루틴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수행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반응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사 문제 1번입니다. 벡터 인터럽트 방식 중 인터럽트 반응 시간. 자, 벡터라는 말이 붙었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인터럽트 반응 시간은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발생한 후부터 인터럽트 취급 루틴, 서비스 루틴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프로세서의 상태 보존이 필요한데 왜 상태 보존이 필요하냐?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인터럽트 수행 후에 처리되는 거. 자, 인터럽트 처리를 모두 끝냈어요. 인터럽트 처리가 모두 끝나면 자, 인터럽트 처리 시 보존시켰던 프로그램 카운터 및 제어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다시 말하면 상태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프로그램 카운터와 제어 상태 레지스터에 복구를 해서 자,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출제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의미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릴 수 있죠. 자, 유사 문제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인터럽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하는 내용 중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중앙처리 장치는 인터럽트를 요구한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를 폴링한다. 자, 폴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잠시 뒤에 공부를 할 겁니다. 1번 맞는 설명이에요. 자,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의 상태를 보관한다.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은 실행하는 중간에는 자,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간에는 다른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없다. 자, 인터럽트를 요구한 장치를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이 뭘 말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문제 정답은 3번으로 처리된 문제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시스템들,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단일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일 인터럽트 시스템이 있고요. 단일. 그 다음에 다중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다중 인터럽트 처리 체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장치에 따라서 인터럽트를 처리할 때 단일 인터럽트 처리만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다중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설명은 단일 인터럽트 체계를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은 다중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얼핏 보기에는 우리 이전에 공부할 때도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면 IEN 신호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0으로 만들어 버려서 자, 다른 장치가 인터럽트 요청을 못하게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3번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스템에는 단일 인터럽트 처리만 수행하는 단일 인터럽트 시스템이 있고 다중 인터럽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은 단일 인터럽트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다중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B라고 하는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일단 A라고 하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중간에라도 중지하고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게. 최근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더 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요청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중 인터럽트 체계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더 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중간에 중지하고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최근에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3번이 틀렸다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내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 밑에 나온 것처럼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컴퓨터 CPU가 있고요. 여러 장치가 있죠. 자, 컴퓨터 내부에 여러 장치들이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선을 갖는데 이 신호선을 하나만 갖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단일 인터럽트 요청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신호선 하나가 있어요.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전에 설명했듯이 자,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IEN 신호선이 있어요. 자, 각 장치로 들어가서 엔드웨로로 연결됐다라 했죠. 그죠? 그리고 자, 이쪽으로 나온 신호선으로 CPU로 연결되는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선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걸 IRQ 신호선이라 그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선이에요. 자, 이건 IEN 신호선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IN 신호선이 0이 들어오면은 어떤 장치도 요청을 못 합니다. 그런데 자, IN 신호가 지금 1이에요. 자, 모든 장치가 인터럽트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신호가 엔드 회로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자, 각 장치에 엔드 회로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장치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엔드 회로 안에 자, 이 엔드 회로 하나는 1이 들어갔지만 한쪽으로 0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과값 0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역시 두 번째 장치로도 한 신호가 1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얘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0 신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값 0 나오죠. 자, 근데 예를 들어 이 장치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1위로 1 들어오고 이 장치가 문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신호로 1 신호를 넣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CPU의 제어 장치로 자,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1이라고 하는 신호가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에서 딱 들어오면 CPU는 뭔가 문제 발생했구나 하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A라고 하는 장치가 문제냐, B라고 하는 장치가 문제냐, C가 문제냐, D가 문제냐 알 수 없죠. 그냥 CPU가 아는 건 뭐예요? 뭔가 어떤 장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고 있죠.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죠. 자, 이제 이것을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자, 인터럽트가 발생한 장치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는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장치가 문제 발생했는지 판별하는 과정. 자, 이 판별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방법이 있어요. 하드웨어적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데이지 체인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운영체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적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프트웨어적 방식을 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서 공부할 내용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는요, 인터럽트 요청이 단일선을 이용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자, 지금 C라는 장치가 1신호를 발생시켰어요. 그럼 이 1신호가 CPU로 전달되면 CPU는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건 알지만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요청한 장치를 판별하는 과정이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에선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회선 체계는 여기서 자, 이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폴드 인터럽트. 다시 말하면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에서는 폴드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하며 이게 틀린 거예요. 폴드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에서는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이 있고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폴드 인터럽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복귀 주소인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0번지에 저장하든지 스택 메모리에 저장하든지 또는 인터럽트 벡터에 저장하든지 이건 정확하죠. 다 정확한 말인데 지금 이 설명에서 잘못된 거는 폴드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하며 이게 틀린 거예요. 폴드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단일 인터럽트 요청 체계에서는 자,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가면 어떤 장치가 문제 발생했느냐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방법이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고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지 체인은 뭐고 폴링은 뭐냐면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지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데이지라고 하는 꽃, 이렇게 생긴 꽃. 자, 이런 데이지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이 꽃잎을 연결해서 꽃 목걸이를 만들었답니다. 이 꽃 목걸이를 뭐라 그러냐면 데이지 체인이라 그래요. 데이지 꽃을 연결해서 쭉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목걸이. 이게 데이지 체인이에요. 여기에서 이름을 가지고 와서 데이지 체인이라고 한 건데 이 장치들을 직렬이 뭔지 아시죠? 일렬로 쭉 연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쭉 둥글게 연결되어 있지만 요놈에서 요놈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인터럽트 발생했다는 건 알았죠. CPU가. 그러면 CPU가 각 장치로 장치로 신호를 하나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치로 또 연결됩니다. 그 다음 장치로 연결되고 그 다음 장치로 연결돼요. 신호를 보내서 이 신호를 받았을 때가 나는 아닌데 그 다음 장치로 넘겨져요. 나도 아닌데 그 다음 장치로 넘겨져요. 그러면 내가 맞다라고 할 때 얘가 내가 맞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줘요. 자, 다시 신호를 얘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장치 번호를 함께 보내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을까요? 이게 데이지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데이지 체인과 폴링의 차이가 뭐냐면 데이지 체인은 CPU에서 직렬로 무조건 연결하니까 맨 처음에 신호가 A로 가요. 그럼 A가 아닐 때 B로 넘어가요. B가 아닐 때 C로 넘어갑니다. C가 아닐 때 D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A도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D도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CPU가 1신호가 들어오면 문제 발생했구나. 그럼 어떤 장치인지 찾아야지.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먼저 누구한테 가요? A한테 먼저 가요. 따라서 D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A가 내가 문제 발생한 거 맞아 하고 신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CPU는 A라는 장치가 문제 발생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주소를 찾아서 그리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D는 어떻게 돼요?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다음에 B, B도 아니면 C, C도 아니면 D 결정되어 버리죠. 이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데이지 체인이에요. 오케이? 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얘가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운영체제가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C가 최우선이야. 그 다음 D야. 그 다음 A야. 그 다음 B야. 이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순위에 의해서 그 장치로 바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 C한테 보냅니다. 자, 너 문제 있니? 난 없어. 그럼 그 다음 우선순위는 D니까 D한테 보내요. 너 문제 있니?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D가 D가 문제 발생했구나. 이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이에요. 그러니까 폴링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냐면 그때그때에 따라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잖아요. 야, 이 가만 보니까 B라는 장치가 더 중요하네. B라는 장치를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땡겨버린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프로그램 융통성이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데이지 체인은 판별하는 신호가 무조건 A한테 가고 A가 아니면 B로 보내고 B가 아니면 C로 C가 아니면 D로 보내요. 그러니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그죠? 속도는 빨라요. 데이지 체인 방식이 무조건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빠른 겁니다. 속도는 빠른데 융통성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폴링은 어때요? 융통성이 있어요. 속도는 좀 느려요.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얼마든지 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신호를 C한테 보냅니다. C가 아니라 그러면 자, 결정된 거에 의해서 D한테 보내요. 자,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서대로 신호를 보내서 어떤 장치가 문제 발생했는지 판별하는 이러한 과정을 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데이지 체인은 속도가 빠릅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하드웨어적 방식이고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은 융통성이 있어요. 속도는 좀 느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지 체인은 이렇게 직렬로, 다시 말하면 직렬로 쭉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걸 벡터 인터럽트,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은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는 A라는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선을 따로 아예 별도로 가져요. B도 따로 가져요. C도 따로 가져요. 그리고 A라는 장치가 문제 발생했을 때 이 신호선으로 인터럽트 요청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장치 번호를 같이 보내요. 그러면 CPU는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옴과 함께 A라고 하는 장치가 문제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뭐가 필요 없어요?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 없죠. 어떤 장치가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라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예 고유 신호선을 갖는 거예요. 아까는 어때요? 하나의 단일 신호선으로 보내니까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건 알지만 어떤 장치인지 모르니까 신호를 보내서 자, 데이지 체인 방식이나 또는 폴링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서 어떤 장치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자, 별도의 아예 고유의 선들을 가지고 있고 자, CPU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라고 하는 장치에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A 장치가 문제 발생했구나. 이걸 바로 알아요, CPU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장치가 문제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주소. 그걸 뭐라 했어요? 벡터 주소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벡터 주소를 찾아서 자, 바로 건너뛰면 되는 겁니다. 이걸 벡터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벡터라고 하는 건 뭐다? 분기 주소입니다. 이 분기 주소 값만 구해서 바로 그냥 판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장치가 문제 발생했느냐 찾는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분기 주소를 찾아서 해당 분기 주소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건너뛰면 되는 거죠. 이걸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라 그래요. 또는 다중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는 장치마다 고유한 인터럽트 요청 신호 회선을 갖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 없죠. 다 맞아 떨어지죠. 됐나요?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에서 폴드 인터럽트 체계의 방식이라고 하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는 폴링 과정이나 또는 데이지 체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장치가 문제 발생했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 들어갈게요.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인터럽트 회선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1차적 목적이 뭐냐? 정답 몇 번일까요? 인터럽트가 하나 이상 여러 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죠. 오케이?
자, 인터럽트 처리에서 IO 장치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 정답 3번이죠. 여러 개의 인터럽트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 높은 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우선순위 체제의 기능이 아닌 게 무엇이냐? 정답 1번이죠.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멀티 인터럽트 요청 가능. 동시 처리는 아니에요.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인터럽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분이 틀린 겁니다. 자, 각 장치의 우선순위를 부과하죠. 자,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의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기능.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따라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거지 동시 처리는 아니에요. 자,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우선권을 갖는 인터럽트의 예가 뭐냐?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낮은 건 하드웨어적인 게 먼저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나중입니다. 따라서 외부 인터럽트가 먼저고 내부 인터럽트가 나중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프로그램의 연산자나 주소 지정 방식의 잘못으로 인한, 자,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의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적인 우선순위보다 낮아요. 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먼저 처리하고요. 하드웨어적인 처리가 아닐 때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이미 정리했죠, 그죠? 데이지 체인과 폴링 방식이 있다. 단일 인터럽트 요청 체제일 때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 체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벡터 인터럽트는 고유 회선을 통해서 자기 장치 번호와 함께 보내주기 때문에, 자, CPU는 고유 회선을 통해서 인터럽트 요청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문제 발생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벡터 주소, 분기 주소만 구해서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하면 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인터럽트 체제에서 우선순위 부여 방법과 거리가 먼 거 폴링 있고요.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리퀘스트 체인, 프리얼러티 체인. 다 쓸데없는 말 만들었는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우선순위 부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데이지 체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우선순위 인터럽트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자, 인터럽트와 관계가 없는 거 데이지 체인, 폴링, 스택, DMA가 인터럽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따라서 DMA. 자,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이 적은 거 트랩 방식, 폴링, 벡터, 데이지 체인. 폴링 방식, 벡터 인터럽트 방식, 데이지 체인 방식. 트랩이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자, 인터럽트 요청 판별 방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네요. 하드웨어에 의한 판별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판별 방법보다 속도가 빠르다라 그랬죠, 그죠? 하드웨어에 의한 건 무조건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 빠른 겁니다. 데이지 체인은 폴링보다 빨라요. 대신에 융통성이 없다라 그랬죠.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은 폴링 방법을 이용하며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인터럽트 반응 속도가 빠르다. 폴링은 느려요. 소프트웨어적 방식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사 문제 5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음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 식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단일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의 경우 고유 인터럽트 요청 신호 회선 체계와 달리 장치 식별이 필요하지 않다. 장치 식별입니다. 자, 장치 식별이 필요하죠. 자,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자, 폴링 방식은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가 자신의 장치 번호를 장치 번호 버스를 통해서 CPU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자, 이건 폴링 방식이 아니라, 자, 이건 뭐예요? 다중 인터럽트 요청 신호 체계죠. 다시 말하면 벡터 방식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자, 벡터 인터럽트 방식은 소프트웨어에 아니죠. 이건 하드웨어에 의한 장치 식별 방식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벡터 인터럽트 방식은 장치 식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루틴이 없죠. 식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청한 장치가 자신의 장치 번호를 장치 버스를 통해서 CPU에게 알려주니까. 자, 고유한 회선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별도의 식별 과정이 필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폴링 방식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이 정확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인터럽트를 발생한 장치가 프로세서에게 분기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게 뭐냐?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벡터라고 하는 건 분기 주소고, 자, 분기 주소,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몇 번지로 이동을 하고, 무슨 장치가 문제 발생했을 때는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몇 번지로 이동하고, 자, 이러한 걸 정리해 놓은 테이블을 벡터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분기 주소는 벡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벡터의 필수적인 게 뭐냐? 분기 주소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하드웨어 신호에 의하여 특정 번지의 서브루틴을 수행하는 거. 하드웨어 신호에 의하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특정 서브루틴. 이때 서브루틴은 뭐가 될까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건 서브루틴 콜이 아니라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벡터 인터럽트. 인터럽트 처리는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분기를 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서브루틴 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콜 명령에 의해서 분기가 일어나는 거지만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분기가 일어난다는 게 다른 점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 3번이네요. 하드웨어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는 유연성이 없죠. 자, 인터럽트 반응 시간은 빠른데 유연성이 없어요. 자,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인터럽트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이 내용을 우리 이제 운영체제에서 또 공부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잘 공부해 두시면 운영체제에서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18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